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토요타 라브4와 함께합니다. 사실 지난 6월 17일에 시승 행사가 있었고 그때 거기서 현지에서 시승한 영상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라브4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하이브리드로 해야 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브4 하이브리드와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두 대가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서로 어떻게 다른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6월 17일 시승행사 때 올렸던 영상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별 소비세가 3.5% 인하를 마치고 5%로 다시 돌아가면서 차량 가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브4는 크게 하이브리드와 PHEV 두 가지로 나뉘고 각각의 파워트림에 또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되는 라브4 하이브리드 XL2의 가격이 4,990만 원, 그 다음에 제 옆에 서 있는 라브4 하이브리드 리미티드가 5,820만 원, 라브4 PHEV XSE가 6,250만 원,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라브4 PHEV GR 스포트가 6,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점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라브4는 6세대째입니다. 이번 세대로 거듭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내연기관 단독 파워트레인을 없애고 HEV와 PHEV 두 가지만 남겨놨습니다. 게다가 라브4 최초로 GR 스포트 그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라브4 하이브리드와 라브4 PHEV의 가장 꼭지점에 자리한 GR 스포트, 약간 극과 극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사실 라브4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 모델도 있습니다. XL2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으로만 나오고 엔진 출력도 230마력으로 일반 하이브리드 4륜구동 버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자, 일단은 겉모습 차이를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 GR 스포트의 외모는 오직 GR 스포트만을 위한 외모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머지 트림들은 전부 다 이 메쉬 타입의 그릴이 녹아든 형태로 디자인을 했고 GR 스포트는 파츠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파츠를 적용해서 컬러도 다르고 조금 더 입체감 있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듬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5세대 디자인 팀이 거의 구성원 변동 없이 다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화시켜서 다듬은 형태인데, 근데 기존 5세대와 비교할 때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훨씬 더 볼드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라브4가 표방하는 슬로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Go anywhere, do anything.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SUV를 표방을 합니다. 과거에는 Recreational Active Vehicle with 4-wheel Drive였고 지금은 Robust Accurate Vehicle with 4-wheel Drive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가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즐기기 위한 자동차였다면은 이번 6세대에서는 견고하고 아주 정밀한 4륜구동 자동차로 의미를 바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세대 라브4가 지향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브4 하이브리드 리미티드입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 라브4 하이브리드 XL2를 제외하면 이렇게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그건 GR 스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트림의 휠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밝은색 금속성 광택을 내는 이 부분이 포함된 휠을 끼고 있다면 하이브리드의 4륜구동을 조합한 리미티드 트림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구성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의 디자인을 함축하는 테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빅풋이고요. 그 다음은 리프트업이고, 세 번째가 유틸리티입니다. 다용도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테마로 실제보다 바퀴가 더 커 보이게끔 휠 아치를 투박하고 각지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이 사이드 부분은 저희가 SUV 디자인 소개할 때 많이 알려드린 점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릭이거든요. 이런 검정색 패널을 두껍게 밑을 감싸서 멀리서 봤을 때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투박스의 SUV 디자인입니다. 정말 SUV라면 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으뜸인 장르였는데 쿠페형 SUV가 유행을 하면서 그 의미가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RAV4는 그런 스타일링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조형미를 좀 입체적으로 다듬었을 뿐 SUV 고유의 이런 형상은 속임수 없이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GR 스포트는 옆에 이런 덧댄 패널이 없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도어에도 이런 문콕 방지용 액세서리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도요타 자동차에서 차를 구매할 때 공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한 대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이드 프로텍터와 문콕 방지 이걸 포함해서 6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바 루프렉도 액세서리입니다. 얘는 한 60만 원대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차에 들어간 액세서리를 다 합쳐보면은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출고할 때 신청해서 달면 되는 거죠. 도어 손잡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뭐 팝업식이라든지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 이 RAV4는 1994년에 데뷔한 이래 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500만 대 이상 팔린 정말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1,500만 대만 해도 어떤 브랜드에서는 우리 브랜드에서 제일 많이 팔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도요타에는 2,000만 대 넘는 코롤라도 있다 보니까 좀 겸손하게 1,500만 대를 뭐 1등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많이 팔리는 만큼 이 차는 철저하게 대중성을 지향합니다. 당장의 유행을 쫓기보다는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형태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RAV4의 전반적인 상품성을 볼 때 이런 이 차만의 특징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그랬던 전통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PHEV나 하이브리드나 엔진은 똑같습니다.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도요타의 D4S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연료 분사를 실린더 직분사와 또 포트의 간접 분사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조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를 줘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출력은 이 트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239마력입니다. 엔트리 모델이 230마력이라고 했잖아요. 엔트리 모델은 뒷바퀴에 전기 모터가 없고, 하이브리드는 뒷바퀴 구동용 전기 모터가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이전 5세대부터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4세대 때 썼던 같은 레이아웃의 엔진과 비교를 할 때 이 차가 흡기를 빨아들이는 성능이 2배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과급기 엔진도 아니고 자연흡기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을 면밀하게 개선을 해서 열 효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RAV4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마운트와 A필러를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 등을 저감을 했다고 하는데, 육안으로는 제가 어떤 부품인지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의 플랫폼 자체는 5세대의 플랫폼을 개선해 쓰고 있는데 비틀림 강성을 10% 정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특히 도요타가 접착제를 굉장히 영리하게 쓰는 브랜드거든요. 고감쇄 접착제라고 해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접착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비틀림 강성도 높이고 자잘한 진동과 소음도 줄이는 이런 효과를 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자체의 최고 출력도 개선을 했는데요. 이전에 178마력에서 지금은 186마력을 내고 있고요. 공인 연비는 이전 세대 때 14.5km/L에서 이번 6세대에서는 앞바퀴 굴림 기준으로 19km/L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0g/km에서 81g/km로 줄였습니다. 5세대부터 쓰고 있는 이 엔진부터 워터펌프는 벨트 대신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엔진과 비교를 할 때 스트로크와 압축비를 높였고요. 포트 형상이나 밸브 시트 같은 정말 미세한 부분들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RAV4 PHEV 역시 엔진 자체는 똑같습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도 186마력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넉넉한 배터리를 얹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전기 모터를 얹고 있어서 시스템 총 출력이 329마력입니다. 239마력, 329마력. 꽤 차이가 나죠. 둘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얹고 있는데 용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이브리드는 1kWh입니다.
반면 PHEV는 22.8kWh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거의 23배 가까이 용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전기차와 비교하면 또 배터리가 굉장히 컴팩트한 편이긴 합니다. 22.8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얹고서는 PHEV는 1회 충전으로 최대 77km까지 오로지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촬영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부러 좀 여러 가지 모드를 써보고 싶었는데, PHEV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완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 모드를 해놔도 거의 전기 모터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기준으로 연비를 환산하면 40km/L 이상 연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주행 리뷰에 이어서 결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HEV와 PHEV는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정말 명확하게 선택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드 기준으로 공인연비를 보게 되면 의외로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RAV4 하이브리드 리미티드가 15.6km/L였는데요. 지금 RAV4 PHEV가 15.3km/L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다만 사용 환경에 따라 전기 모드로 출퇴근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공인연비 비교가 좀 무의미해지긴 하죠. 그리고 이 엔진룸을 보시게 되면 구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엔진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전기 관련 부품이 들어있는데, 이 부품의 크기가 하이브리드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부피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큰 어떤 전력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고요. 배터리 전압은 하이브리드가 240V고 PHEV가 247.5V입니다. 그리고 도요타 차종들이 보면은 필요 이상 사치를 부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보닛을 지지하는 것도 이렇게 지지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리프터를 안 넣어줬는데요. 도요타는 뭐 이 가스리프터 넣어서 좀 폼나 보이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보닛 안쪽에 방음제, 이런 꼭 필요한 부품들 넣은 거 보면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R 로고가 있죠. GR은 가주 레이싱의 줄임말입니다. 도요타는 앞으로 GR 차종을 좀 더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요타도 운전이 재밌고 정말 손맛이 살아있고 뜨거운 모터스포츠 현장에서 치열하게 당금질한 결실이다, 이런 이미지를 입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도요타 RAV4는 미국 기준으로 컴팩트 SUV인데요. 좀 더 커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6세대는 5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높이만 5mm 낮아졌지 길이, 너비, 휠베이스 5세대랑 똑같습니다. 플랫폼도 개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플랫폼이고요. 하지만 눈으로 드러난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RAV4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수평선 라인입니다. 앞모습은 해머헤드라고 하죠. 해머헤드가 귀상어 혹은 망치상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상어 앞쪽에 이렇게 핀처럼 좌우로 길게 나온 그 상어의 앞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뒷모습에서도 하이브리드와 PHEV 모두 길게 이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프 엔지니어가 내린 특명이 스펙은 그대로 가는데 이 차가 조금 더 커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뒷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GR 스포트는 어떻게 보면 도요타가 이번에 RAV4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봐줬으면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GR 스포트는 파츠가 더 들어가서 디자인이 다릅니다. 앞모습도 범퍼 자체가 달랐잖아요. 리어 역시 여기다가 이제 스포일러를 덧댔습니다. 밑에는 디퓨저를 덧댔고. 근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대를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사람 눈이 아무래도 이 스포일러가 이쪽으로 더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차가 다부져 보이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작은 파츠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달라 보이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GR 스포트의 파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휠도 다릅니다. 모든 트림의 휠이 다르다고 했는데 특히 GR 스포트의 휠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작은 요소 어떻게 보면 좀 화장을 한 개념인데도 차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차체 길이는 일반 모델에 비해서 GR 스포트가 4.5cm 정도 더 긴데요. 새로운 범퍼를 달면서 조금 길이가 길어진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휠 아치 부분에 이 팬더 부분인데 팬더 부분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GR 스포트라 입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RAV4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RAV4가 이전보다 겸손한 이미지를 벗어내고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전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RAV4는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전 세대보다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PHEV 기반의 GR 스포트를 보게 되면 기본 공간이 672리터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15리터 정도 더 확장을 했고요. 하이브리드는 749리터로 시작을 합니다. 앞자리가 5에서 7로 바뀌죠. 이 차이를 배터리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AV4 PHEV의 배터리는 차체 밑바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최저 지상부에 있어서도 PHEV가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를 밑에 깔았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이 차의 옆모습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마도 도요타 엔지니어들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실내 공간을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밀려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RAV4를 사야 되는데 진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가치야.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6세대 RAV4 PHEV는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50kW의 CCS1 급속 충전 규격을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완속 충전은 이거 하나만을 꽂아서 하게 되는데 급속 충전은 이걸 열어서 이렇게 생긴 단자를 꼽죠. PHEV는 충전을 해야 100% 이 차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뽑았을 수가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뭐 면사무소 단위마다 있는 환경부가 설치해놓은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완속을 통해서만 충전을 해야 돼서 수시로 전기를 채우기가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급속 충전으로 꼽을 경우에 상온 25도씨 기준으로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35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사실 PHEV를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부른 이유가 그 충전 불안, 뭐 차징 앵자이어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충전 때문에 불안해서 동선을 잡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면서 근거리에서는 완벽한 전기차 경험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급속 충전까지 소화를 하면서 당장 전기차로 가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RAV4 하이브리드 리미티드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신형 RAV4 실내 디자인 테마는 아일랜드 아키텍처입니다. 아까 외부 디자인 설명하면서 수평선 테마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실내도 온통 수평선입니다. 바깥에서든 안에서든 쫙쫙 옆으로 넓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어 트림에서 대시보드 상단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형태입니다. 매끄럽게 이어지고 조금 더 오붓한 이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고요. 여러 겹의 레이어를 깔았습니다. 이런 소재에 따른 다른 단차도 생기고 또 입체감 있게 어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홈도 파놓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의 수평 레이어를 적층을 시켜서 이 차가 추구하는 어떤 형태를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엑스테리어 디자인 보면은 터프한 모습을 좀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윌 아치가 대표적으로 약간 각진 형태인데요. 그 이미지가 사실은 이런 데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진 형태로. 심지어 컵 홀더도 그냥 동그랗게 파면 되는데 각을 딱딱 줘가지고 정말 절도 있게 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해머 헤드의 테마가 이 송풍구에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테마로 헤드램프를 가로지른 그 핀 모양이 송풍구 디자인에 들어가 있죠. 험난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소재로 조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또 디스플레이 디지털화입니다. 운전대 너머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12.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요즘 이렇게 센터에 직사각형 디스플레이 하나 딱 올라간 차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차들이 보통 자체 OS를 통한 어떤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현대 아반떼나 현대 그랜저도 그렇듯이 토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 자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아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습니다. 자체 OS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폐쇄적인 가두리를 해놓고 우리 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정반대입니다. 얘네만의 OS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개방성이 확 늘어났습니다. 토요타 RAV4를 예를 들면 토요타 차종들이 신뢰성도 좋고 뭐 워낙 하이브리드로 명성이 높은 브랜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차에 탔을 때 뭐 누르고 만지고 볼 게 없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메라 화질도 그렇고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아린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홈으로 가보시면은 에센셜 같은 앱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토요타 TV입니다. 토요타 TV에 들어가면 지금 이 플랫폼이 뭐냐면요. 집에서 보는 OTT 있죠. 이게 이제 LG U 플러스와 같이 협업해서 완성을 했고 LG U 플러스 드라이브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들을 한국 토요타에서 큐레이션을 해갖고 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가디슈나 헌트나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누르면 그냥 나옵니다. 영화가. 로딩 시간도 걱정보다 길진 않죠. 그래서 토요타 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할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다. 이런 불만들을 싹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토요타의 철학에 따라서 주행 중에는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토요타 브랜드 채널이 있어요. 브랜드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기업 자체가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알려주고 싶은 걸 내가 미디어가 돼서 직접 소비자랑 소통을 하는 거죠. 브랜디드 컨텐츠가 들어간 이 기업만의 미디어, 그래서 온드 미디어라고 하는데 온드 미디어 플랫폼을 토요타 TV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RAV4 뿐만이 아니라 토요타의 기술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토크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무선 업데이트로 끊임없이 새롭게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변화거든요. 이 차에 있어서. 그래서 RAV4를 딱 봤을 때 플랫폼 TNGA-K 그대로고 차체 사이즈 거의 차이가 없고 엔진 그대로 가져왔고 이건 뭐 별로 안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요타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엇갈리게 엇박자로 바꿔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OS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 아리는 앞으로 기대하기에 더 많은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토요타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 이상 화려하거나 너무 장식적인 것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고급스럽지만 전반적인 구성과 어떤 소재의 조합은 차분하고 좀 수수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고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헤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염려가 적은 정말 누구보다 토요타다운 이런 내용으로 딱 구성을 해놨습니다. 변속 레버가 가장 엔트리 모델인 앞바퀴 굴림 모델은 기존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막대 같은 변속 레버로 변속을 하는 방식이고 그 이상 트림 하이브리드 리미티드와 또 PHEV와 또 PHEV GR 스포트는 전부 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전기 신호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가 어떤 기계 장치와 연결되기 위해서 길고 클 필요가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일단 이 부분에 튀어나온 게 없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조작이 훨씬 더 편하죠. 이만한 거 밀고 당기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밖에 이런 USB-C 단자가 있고 여기에 듀얼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바꾸고요. 노멀, 이코, 스포트, 커스텀은 뭐 다른 브랜드의 인디비주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3개의 모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모드를 강제하는 EV 모드가 있고요. 물론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이상 차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면에 따라서 트레일은 비포장 험로 달릴 때, 스노우는 마찰력이 굉장히 낮은 눈길을 달릴 때 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는 썬루프를 달아놨고 RAV4의 모든 4가지 트림 중에 파노라마 문루프를 달고 있는 트림은 PHEV XSE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트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반적인 크기의 썬루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한 10년, 15년 써도 전혀 질릴 것 같지 않은 어떤 군용 물통 같은 느낌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약간은 터프한 느낌을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즘 차들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운전자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센서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다 통풍과 열선이 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앉았을 때 제 키 기준으로 앞좌석을 맞췄을 때
뭐 항상 그 경우엔 공간이 많이 남긴 하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공간 여유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뒤쪽에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방향과 풍량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흘려보낼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좌우 각각 열선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또 USB-C 단자가 좌우 각각 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에도 약간 모서리에 엣지를 준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폴딩하는 레버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세웠을 때가 이 정도고, 가장 눕혔을 때가 이 정도, 한 이 정도 폭인데요. 뭐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이 도요타라는 브랜드가 정말 치열하게 아끼는 브랜드입니다.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보닛을 지지대로 고정을 할 정도로 정말 짠돌인데요.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철저하게 아끼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안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디 컬러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엣지 부분에 약간 실리콘을 싸서 응어리진 부분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사실 이게 도어를 닫으면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닫아서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여기를 굳이 이제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눈에 띄지 않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요타는 그런데 굉장히 냉정해요. 닫아서 안 보이는 데는 돈 안 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라브4의 포지셔닝에 잘 맞습니다. 가족 중심의 주말 여가 나들이 생활도 하고 출퇴근도 소화할 수 있는,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유틸리티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춰서 필요 이상의 것을 넣지도 않고, 그렇다고 꼭 필요한 것을 빼지도 않고, 그게 아마 많이 팔리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네, GR 스포트의 실내를 보고 계신데, GR 스포트는 엑스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실내에도 GR만의 전용 부품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운전대 요 아래쪽 스포크 밑에 GR이라는 로고가 들어가고, 이 좌우에 가죽으로 감싼 부분에 이런 스티칭도 빨간색 실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다릅니다. 시트도 약간 그 스웨이드 느낌의 가죽과 천연 가죽을 어울려서 GR이라는 로고를 머리받침에 아주 촘촘하게 스티칭으로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쪽에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페달을 쓰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GR 전용 파츠입니다. 그리고 이 도어에 들어설 때 발로 밟는 부분에 여기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막아주는 이 부품에도 GR이라고 각인을 해놨고, 오직 GR만 그 브레이크 캘리퍼가 빨간색입니다. 브레이크의 성능은 같지만 색깔이 빨갛습니다. GR은 전원을 딱 넣게 되면 넷플릭스 N이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좁아들면서 GR 딱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 GR이 도요타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왕 회장님의 애정이 듬뿍 들어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랍4에 있어서도 GR을 굉장히 특화시켜서 GR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개발팀이나 마케팅, 세일즈팀의 특명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차 옆에 옆구리에 붙이는 문콕 방지 이런 파츠들이 하나에 20-30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많은 GR 전용 파츠를 다 넣어주고 PHEV랑 가격 차이가 20만 원밖에 안 나요. 물론 파노라마 문루프가 빠지긴 했지만, 그 말은 PHEV 살 거면 GR 스포트 사라는 거죠. 그 밖에 PHEV, GR 스포트라고 해서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버튼이라든지 구성 배치가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인테리어 컬러의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인 기능이나 조작 방식 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라브4 HEV 리미티드 트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륜구동 버전이고요. 고속도로도 달려봤고, 이런 지금 국도도 달리고 있고, 또 꽉 막힌 출근길 정체 시간에도 운전을 해봤습니다. 이번 라브4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5세대 신형입니다. 차는 6세대인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5세대입니다. 1997년에 나왔던 1세대 프리우스의 THS라고 하죠.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1세대 원조라고 봤을 때 대략 약 3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동안 5세대까지 진화를 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구성과 원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 2개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동에 힘을 보태고, 또 하나는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을 하면서 동시에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구동력과 힘이 넘나드는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들을 잘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컬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은 아이디어였죠.
파워 스플릿 유닛이라는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도요타에서는 그거를 eCVT라고 하는데요. eCVT는 전기 CVT란 뜻이고, CVT는 무단 변속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단 변속기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구성도 다르고요. 톱니바퀴, 썬기어를 중심으로 도는 행성 기어를 조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 기어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기어비를 바꾸는, 조절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브랜드가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이 파워 스플릿 유닛을 비롯한 이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특허 장벽 때문에 병행해서 우회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뻔히 보이는데 저 방식이 굉장히 좋긴 한데 따라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토요타 방식이 또 무조건 최고는 아닙니다. 이후에 특히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진화시켜 나가면서 적어도 결과값, 효율 측면에서 무섭게 따라붙었는데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은 일단은 구동하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워 스플릿 유닛만 해도 기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 구동하는 부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아무래도 과정이 더 길어지게 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워 스플릿 유닛은 대응 토크의 한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도 이후에 하이브리드 차도 좀 재밌는 모델을 내놔야겠다, 도요타 기어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개발지들이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내놓은 게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였는데, 이제 더 이상 파워 스플릿 유닛을 쓰지 않고 고성능 버전에서는 변속기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모델이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렉서스 LM도 마찬가지로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만 실은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구조입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온 과정은 하이브리드 특유의 느낌을 지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4세대 하이브리드 때도 과거에 비해서는 제동 시의 어떤 단절감, 그러니까 중간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보통 마찰 제동과 회생 제동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데요. 고속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때는 회생 제동으로 시작을 해서 저속으로 충분히 속도가 떨어진 다음에는 마찰 제동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때 좀 변곡점이 있죠. 살짝 브레이크를 놓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4세대 때 많이 개선을 했고, 이번 5세대에 들어서면서는 그 느낌을 더욱더 지웠습니다. 보통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브레이크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공을 이용한 브레이크 부스터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 RAV4는 액티브 하이드롤릭 브레이크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진공 배력 장치로 제동 압력을 증폭을 시키는 그런 장치 대신에 전기 모터를 통해서 유압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유압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힘을 보태서 좀 더 적은 수고를 들이고도 큰 제동력을 낼 수 있도록 보완을 한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전동 유압식을 쓰면서 ADAS의 각 기능들과도 궁합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ADAS 기능 중에 프리컬리전 시스템입니다. 전방에 추돌 위험이 있을 때 급제동을 알아서 걸어주는 장치인데, 이런 시스템을 작동을 할 때 훨씬 더 제어도 정확하고 반응 속도도 빠르게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한 가지 예에 불과하고요. 그 밖에 PCU라고 하는데 파워 컨트롤 유닛 안에 뭐 인버터의 작동 주파수를 높여서 기계적인 소음을 감소시켰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한 2세대 전 프리우스만 하더라도 운전을 하면서 이 전기 관련 계통의 소리들이 참 낯선 소리들이 많이 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들을 타보면은 더 이상 약간 지하철 소음 같은 소리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소음이 들리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엔진음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종들을 시승을 해보면 토요타는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숙성으로 간격을 벌려놓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렉서스보다 엔진음이 좀 도드라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참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대략 한 18km대 연비가 나왔었고요. 어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탔을 때는 20km 이상 연비를 어렵지 않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900km 시승하면서 좀 가감속을 반복하면서 지금 평균 연비는 대략 한 17km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 습관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20km대 초반의 연비는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5세대까지 접어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우리가 뚜렷하게 그 실제 연비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186마력은 하이브리드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똑같은데요. 이제 전기 모터 부분이 내는 출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HEV 리미티드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부분의 출력이 134마력입니다. 앞에 구동 모터와 뒤에 E4 시스템의 전기 모터를 합친 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 구성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앞쪽에 더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앞쪽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는 21.1이고 뒤쪽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는 12.3입니다. PHEV에서도 앞쪽에 더 토크를 많이 실어주는 전기 모터의 배치는 똑같은데 다만 앞쪽 전기 모터의 토크가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5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성능도 조금 더 개선을 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기존에 8.1초였는데 이번엔 7.7초로 0.4초 정도 더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하이브리드든 PHEV든 똑같이 시속 180km에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900길에서 가속할 때 확실하게 뒷바퀴로 구동력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절반 이상 깊게 밟지 않으면은 평상시에는 모든 것들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는 보시게 되면 엔진음이 꽤 들어오죠. 근데 뭐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도 어차피 회전수를 높이면 소음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당연한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진화 방향성 중에는 반응성 개선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답답함이 없게 바로바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이브리드 차 시승할 때마다 몇 번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이 고무줄 가속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엔진이 먼저 소리를 내면서 달려나가고 차가 쫓아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속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웠습니다. 요즘 전기차의 PHEV에 HEV에 막 섞어서 시승하다 보니까는 각 파워트레인의 느낌들이 막 다 섞이기 쉬운데 타면서도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딱히 의식을 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거의 없을 만큼 일상 주행 때는 거의 그냥 이 시스템의 존재를 잊고 운전에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의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모드로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들어왔는데 엔진이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회전수를 확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의 방점을 찍기 위한 그런 작동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인데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기존 라브4도 괜찮은 승차감이었지만 이번 라브4는 기존보다 조금 더 잘 다듬어진 느낌입니다. 승차감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도로 환경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속도 방지턱을 넘을 때 모션도 좋고요. 인테리어 실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보를 띄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라브4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앞에는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떠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적당한 위치에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만을 띄워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계기판으로 옮겨서 지금 띄워놓은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클로바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서 더 이상 어떤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서 뭘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내비게이션 입력을 위해서 복잡하게 뭐 메뉴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화면상에 마이크 모양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터치하면 강남역까지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5초부터)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바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이 기능이 유독 반가운 이유가 토요타와 렉서스는 안전에 대한 고집 때문에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목적지 세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버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편하게 가던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경유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를
대략적으로 제한 속도인 시속 50km 정도 안팎으로 이 차의 흐름에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렉서스와 정숙성, 의도적인 간격 차이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시끄럽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되는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상당히 조용합니다. 특히 풍절음이 잘 억제가 되어 있고, 지금 상태에서 들리는 소음이라면은 아마 그 타이어가 노면 부르는 패턴 노이즈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또 전기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 메뉴를 통해서 내가 오늘 운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기 모드로 달렸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략 제가 카메라를 켜고서는 한 30분 정도 달렸는데 현재까지 EV 주행 비율이 64%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PHEV가 아니고 HEV라면은 전기 주행 모드가 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RAV4는 주행 모드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노멀과 커스텀, 에코, 스포츠가 있습니다. 커스텀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구성으로 맞추는 거고, 스포츠로 하게 되면은 반응이 확실히 더 빠르고 격해집니다. 소위 제로백 7.7초가 요즘 뭐 워낙 그 수치를 비현실적으로 단축을 하다 보니까 느린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운전자가 경험할 때는 굉장히 빠른 가속입니다. 평범한 패턴의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때로는 좀 두려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시원시원한 가속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힘 때문에 PHEV로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HEV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 감쇄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운전 때 담력이 조금 더 억세지고 가속 페달에 따른 엔진 반응, 전기모터 반응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는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또 이 차가 아무래도 그 4륜 자동차고 슬로건 자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인생은 모험이다, Life is an adventure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험로를 달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트레일과 스노우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 속도 제어를 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한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포장도로를 벗어나는데 크게 망설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차입니다. 심장과 뼈대는 5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세밀한 어떤 항목에 걸쳐서 많은 튜닝을 했다는 사실을 운전을 하면은 더 간결해진 느낌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RAV4 PHEV GR 스포트로 갈아탔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살 수 있는 6세대 신형 RAV4 중에 가장 상위 등급 모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운전을 했던 하이브리드 리미티드와 비교를 하면은 450만원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가 의외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엔진은 186마력으로 똑같지만 전기 모터가 내는 출력이 아까 하이브리드가 134마력이었던 반면 PHEV는 203마력입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이 하이브리드가 1kWh였던 반면 PHEV는 22.8kWh입니다. 사실 450만원의 가격 차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GR 스포트로 좀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맞추는 과정에서 빠진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금 전에 제가 탔던 리미티드 트림은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듀얼로 좌우 두 개였는데 하나만 들어갔고, 또 뒷좌석 열선이 GR 스포트엔 빠집니다. 이런 구비길에서는 아까 해보니까 이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리미티드는 이 D 상태에서 쉬프트 레버를 하나 아래로 내리면은 B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B 모드는 말 그대로 회생제동 모드거든요.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바로 회생제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비길 달릴 때는 바로바로 제동할 필요 없이 B 모드로 놓으면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떼는 것만으로도 어떤 제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약간 원페달 드라이빙의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GR 스포트는 B 모드가 아니라 S 모드가 있네요. 이게 재밌는 게 파워 스플릿 유닛이 기어 단수가 따로 없거든요. 없는데 이 S 모드를 넣게 되면 단수가 표시가 돼요. 지금 시속 46km인데 4단으로 돼 있고, 여기 패들 시프터도 있네요. 그래서 이걸 내리면 가상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것 같은 효과를 구현을 합니다. 3단, 2단,
이런 식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기어를 낮추면 회생제동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생제동의 감도 조절 기능을 약간 변속 기능으로 치환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속하는 기분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태우는 비중이 좀 높다, 가족에 조금 더 나는 포커스를 맞춰서 차를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때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운전의 재미를 좀 추구하는 성향이다 그러면은 기존 라브4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GR 스포트 트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합니다. 이제 이 차 시동을 걸고 얼마 안 움직였는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 서스펜션에는 추가 댐퍼를 달았고요. 뒤쪽 서스펜션도 감쇄력 조절을 통해서 좀 더 탄탄한 하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하이브리드 리미티드는 브리지스톤 알렌자라는 제품을 끼고 있었는데 GR 스포트는 던롭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GR 스포트라고 해서 GR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지는 않네요. 노멀과 커스텀, 에코, 스포트 이런 구성입니다. 출력과 토크 차이가 있지만 또 배터리 무게로 어느 정도 또 상쇄되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극적으로 성능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일 것 같은데요. 라브4 PHEV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5.8초입니다. 기존 5세대 때 6초였거든요. 0.2초 단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7.7초와 5.8초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거의 2초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정말 바닥까지 쥐어 짰을 때 낼 수 있는 수치의 차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 달릴 때는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발가락만 꼼지락거려도 막 벌컥벌컥 나가는 그런 차이까지는 느껴지지 않아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 더 이 차를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 그 폭이 더 넓어졌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시승 첫 번째 날 그 촬영을 위해서 완충 상태로 출발을 했던 지금 PHEV GR 스포트는 거의 엔진을 돌리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연비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지금 이틀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배터리를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지금 리셋 후 평균 연비가 23.1km/L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리미티드가 현재 지금 평균 연비가 대략 한 17km/L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충전과 더불어 사용을 한다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확실하게 연료비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점을 줄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주행할 땐 별 차이 없다고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좀 걷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코너 돌다가 약간 굴곡을 만나서 범프를 살짝 쪘다가 착지할 때의 반응도 한층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심지어 뭐 굳이 스포츠 모드로 과잉 반응을 일깨우지 않더라도 그냥 가속 페달 밟는 즉시 등 떠미는 추진력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다고 했는데 이런 도로를 달릴 때 승차감을 해칠 정도의 차이까지는 아닙니다. 차를 막 격하게 다뤘을 때 그 차이가 오히려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정도고, 이렇게 평범하게 달릴 때는 사실은 그 차이를 크게 느끼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째 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하이브리드 모델 승차감 진짜 괜찮다, 정말 잘 매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시트가 이 차의 셰시를 못 따라갑니다. 제가 좀 엉덩이 감별사라고 자부를 하는데 출퇴근길에서 오늘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니까는 엉덩이가 좀 아프더라고요. 쿠션이 좀 야박한 편이에요. GR 스포트는 훨씬 쿠션이 더 두툼합니다. 시트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GR 스포트에만 또 들어가는 시트입니다. 그 GR 스포트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은 같지만 림 부분이 다릅니다. 퍼포레이티드 가죽이라고 하죠. 그 천공 구멍을 뚫어 놓은 가죽으로 손으로 딱 쥐는 부분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땀 흡수나 어떤 그립에 있어서 조금 더 유지하죠. 근데 일단 시트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네요. 시트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동차 부품 중에 의외로 비싼 게 시트거든요. 시트 가격만 해도 하이브리드 리미티드 대비해서 가격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거기다 휠 4개 다르죠. 타이어 4개 다르죠. 출력하고 토크 얹어줬죠. 전기 모터의 출력이 앞뒤 포함해서
203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크 분포를 보게 되면은 구동을 위한 앞쪽 전기 모터에 힘을 더 강하게 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구동용 앞쪽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가 21.1이었던 반면에 PHEV는 27.8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기 모터 토크는 의외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뒤가 하이브리드가 12.3이었는데 PHEV는 12.5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력, 뭐 시스템 총 출력이든 전기 파워트레인의 총 출력이든 전반적인 이 구성을 보게 되면 E4 시스템이나 EX를 갖춘 PHEV나 둘 다 뒷바퀴 구동력이 약간 어시스트, 그립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지금 달릴 때 거의 지금 앞쪽에 걸려 있습니다. 급가속을 해도 앞쪽에 걸려 있고, 아마도 좌우 바퀴에 회전 차이가 생기는 코너 구간에서는 조금 구동력이 뒤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기계식 사륜 구동이 엔진에서 나온 구동력을 나눠서 뒤로 보내는 방식이라면은 도요타의 E4 시스템, EX 방식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젖은 노면인데,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뒤에 거의 같은 양의 구동력을 실어서 배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달리면서 코너를 들어갈 때 보면 뒷바퀴로 구동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뒤쪽으로 구동력을 더 보내주네요. 노멀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스포츠에서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뒤가 계속 변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속을 할 때는 확실히 뒤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편이에요. 앞바퀴 굴림과 뒷바퀴 굴림의 차이만큼 뭐 구동력을 뒤쪽으로 몰빵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그래프가 약간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바퀴 굴림에 해당하는 이 막대 그래프가 더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뒤로 더 큰 불이 들어와서 그 막대 그래프가 뒤쪽으로 더 항상 많이 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초기 가속 때는 앞쪽을 많이 밀어주고, 가속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붙여나가면은 뒤쪽으로 대략 앞바퀴 구동력의 70%에서 때로는 한 80%까지 구동력을 밀어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갈 때 느낌은 하이브리드 리미티드에 꽉 하고 끌려가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뒤에서 탄탄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훨씬 낫네. 뒤에 구동력이 거의 80이 가고 앞이 20이 되는 상황들도 있대요. 방금 전에 이제 돌아 나오면서 이 차의 하중이 뒤쪽에 실렸을 때 그때 구동력 배분을 보니까 또 일반 일상주행 때와는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전롭 타이어 접지력이 아까 그 꼈던 알렌자 모델보다는 도골한 것 같아요. 물도 고여 있고 여러모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GR 스포트 트림이 갖고 있는 정말 재미, 지향점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건 너무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구비끼리 더 재밌는 이유는 이 차가 전기 모터 출력이 강한 PHEV 때문입니다. 제가속 때 회전수가 떨어져도 전기 모터가 즉각적으로 토크를 지원 사격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놓칠 개연성이 적죠. 이 D4S 엔진이 직분사와 간접분사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정말 빠르고 다양하게 조합을 바꿔나가는 것처럼 차가 기민하고 뭔가 대책을 완비를 하고 있을수록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여유 있게 이 차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만 쏙쏙 뽑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분 동안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취지를 망각하고 다루고 싶은 대로 막 가속 페달을 들쑤시면서 신나게 지금 타고 있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22.2예요. 물론 그 전에 쌓아놓은 높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뭐 깎아먹고 있긴 하겠지만 더 재밌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PHEV 모델과는 20만원 차이에요. 20만원 차이. PHEV XSE가 훨씬 더 옵션이 풍성합니다. 그 모델은 이번 6세대 신형 RAV4 국내 출시 모델 중에 유일하게 파노라마 문루프를 씌우고 있습니다. 지붕 전체가 거의 다 유리를 덮는 거죠. GR 스포트로 오면서 옵션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GR 스포트가 아닌 PHEV도 기본적인 동력 성능은 같으니까 치고 나가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서스펜션 세팅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를 20만원 차이로 벌려놨다는 거는 이거는 뭐 GR 스포트를 위한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틀에 걸쳐서 신형 6세대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R 스포트를 시승을 했습니다. 둘 다 공통 분모도 많습니다. 엔진이 똑같고 둘 다 4륜 구동이고
또 토요타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성과 원리는 같지만 급속 충전까지 할 수 있는 PHEV 시스템을 접목시키면서 RAV4라는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잠재 능력을 훨씬 더 알차게 뽑았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요. 거기다가 GR 스포트 튜닝까지 곁들여지면서 기존의 RAV4와 확연히 다른 차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GR 스포트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정말 이 브랜드가 약속한 이 노하우가 잔뜩 들어간 최고의 효율을 경험하기 위해서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4륜구동인 하이브리드 리미티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앞바퀴 굴림 모델을 선택해서 정말 이 토요타라는 회사가 하이브리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경험을 하시면서 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효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타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급에서 경쟁을 하는 기아 스포티지는 국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토요타 RAV4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재미나 특징을 경험하고 싶다면 저는 PHEV 그 중에서도 GR 스포트를 선택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동급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양산을 하고 지금의 5세대까지 정말 최종 진화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품으면서도 토요타가 추구하는 운전의 맛까지 담아낸 GR 스포트는 동급에서 똑같은 구성의 차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두 대의 차를 각각 다 시승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이래저래 저희 촬영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특히 오늘같이 이런 GR 스포트 트림을 타면서 좀 재밌는 구빗길에서 더 재밌게 달리면서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번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차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